안녕하세요. 저는 악마 같았던 동서가 파멸하는 모습을 지켜본 한 40대 여성입니다. 여러분은 인과응보를 믿으시나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동화가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곤 하는데요. 책 속의 악인들은 마지막에 결국 참교육받지만 막상 우리가 겪는 현실에서는 악인들이 제대로 된 죗값을 받지 않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저도 과연 이 세상에 정의라는 것이 과연 살아있는지 회의감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두 얼굴을 한 시누이의 인생이 박살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언젠가 벌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부부는 시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어렵게 결혼을 했었는데요. 집안도 떼어낼 수 없을 만큼 뜨거운 사랑을 했던 우리는 같은 보육원 봉사활동을 하다 만난 사이였어요. 어릴 때부터 고아로 자랐던 저는 비슷한 처지에 있던 고아들에게 연민과 동병상련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취업해 자리 잡은 후에 2주마다 한 번씩 봉사활동을 가곤 했었는데 거기서 자주 마주쳤던 자원봉사자가 지금의 남편이었죠. 그곳에서 사랑의 감정을 키워나간 우리는 조건에 상관없이 사랑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부모 없이 자란 고아인 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고 오히려 어려운 환경에서 씩씩하게 바르게 자란 제가 좋다고 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남편의 생각일 뿐 시모의 생각은 달랐죠. 어느 날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는지 시모에게 연락이 왔었어요. 정훈이 엄마라면서 한번 볼 수 있냐고 묻더군요. 처음 남자친구의 엄마와 독대를 했던 날 저는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연애 정도야 결혼 전에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 우리 아들하고 만나는 걸 말릴 생각 없어요. 하지만 결혼은 서로의 살아온 환경과 조건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선택해야죠. 무슨 말인지 알죠? 혹여라도 우리 아들이 결혼하자 매달려도 희진 씨 쪽에서 알아서 교통정리를 잘 해줬으면 해요. 대놓고 말하지 않았지만 고아의 평범한 직업을 가진 제가 좋은 조건을 가진 남편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이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 의사라는 좋은 직업을 갖고 부모님이 계시는 환경에서 자란 남편과 저는 너무 다르게 자라왔으니까요. 그러나 저와 남편은 절대 헤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시부모님의 허락을 받기 위해 버텼어요. 남편은 시모가 강요하는 선자리에 나가서 깽판을 놓곤 했습니다. 최정수, 너 제정신이야? 너 최사모님 따님한테 말술처럼 생겼다고 술 한 괴짝씩 먹게 생겼다고 했다며? 선자리 가서 여자한테 그게 할 말이야? 나 이제 최사모님 얼굴을 어떻게 봐? 못 살아 정말. 아니, 또 왜 이래? 엄마가 나가기만 하면 된다고 했지 여자한테 어떻게 말하라고 안 했잖아. 아들,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이러다 너 진짜 장가 못 가? 네가 버린 지 때문에 저번에도 엄마가 망신당했잖아. 오죽했으면 정마담이 너한테는 더는 여자 못 소개시켜주겠다고 하겠냐고. 아, 왜 내가 장가를 못 가? 희진이 있잖아, 희진이. 나 희진이한테 장가 가면 된다니까. 세상에 어디서 굴러먹은지도 모르는 여자한테 홀려가지고. 아유, 혈압 올라. 남편은 저와 결혼하기 위해 별별 짓을 다 벌였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남편이 움직이지 않는 바위처럼 저에 대한 순정을 지켰고 마침내 승리를 거뒀죠. 시모는 더 이상 체면치레하지 않고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결혼 후에도 시모는 저를 싫어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저번에 망고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샀어요. 아주 달고 맛있어요. 내가 언제 망고를 먹고 싶다고 했니? 나 요새 과일 잘 안 먹어. 과일 너무 많이 먹으면 당뇨 걸리기도 쉽지 않니? 특히 망고가 당뇨에 아주 치명적이라던데. 크나가 너는 건강에 별로 관심이 없나 보구나. 시모는 제가 아무리 잘 해드리려고 해도 아무리 잘 보이려고 노력해도 저를 쳐내곤 했습니다. 쳐내는 건 물론이고 동서와 저를 비교하는 건 덤이었죠.
작은 애 봐라. 확실히 의사라 그런지 센스가 있어. 내 건강 상태에 맞춰서 영양제 사온 거 봐라. 이 영양제가 이 작은 거 한 상자에 10만 원이 넘는다더라. 외국에서 상까지 받은 약이라던데. 너도 얘 과일 말고 이런 거나 좀 사와 봐라. 과일도 백화점 과일이면 이런 말도 안 하지. 어디 이름 없는 가게에서 사온 건 먹기도 꺼려져. 동서는 시모가 꿈꾸던 며느리상이었습니다. 시모는 항상 아들들을 의사 부부로 만들고 싶어 했거든요. 재색견비라고 동서는 수수한 저와 달리 패션 감각도 있고 화장도 멋지게 잘했어요. 얼굴도 예쁘고 돈도 잘 버는 의사 며느리를 누가 싫어할까요? 심지어 그녀는 마음씨까지 착했습니다. 어머니, 과일이라고 무조건 당뇨에 나쁜 건 아니에요. 과요불급이라고 항상 필요 이상으로 섭취하는 것이 안 좋은 것뿐이지 적당히 먹으면 문제될 거 없어요. 오히려 망고가 바나나, 복숭아, 수박보다 혈당 지수가 낮다 보니까 혈당을 더 천천히 올려주기도 해요. 게다가 망고 안에는요, 항산화 물질이 있어서 복부지방 감소시켜주기도 해요. 어머니 저번에 뱃살 때문에 고민이라고 하셨잖아요. 적당히 드시면 망고도 건강에 좋으니까 우리 같이 먹어요, 어머니. 그 그러니? 그럼 네 말대로 한번 먹어볼까? 얘 큰애야, 네가 과일 좀 씻어서 잘라 가지고 와봐라. 아유,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형님, 망고가 너무 맛있어 보여요. 아, 잘 사오셨다. 이렇게 고운 마음씨를 가진 동서는 제가 시모한테 공격당할 때 저의 편을 들며 지켜줬습니다. 때로는 속상한 저의 마음을 만지며 위로해주기도 했죠. 형님,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언젠가 어머님도 형님의 진심을 아실 거예요. 진심은 언젠가 통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아, 고마워, 동서. 진짜 동서밖에 없다. 동서는 어쩜 마음씨도 얼굴처럼 예뻐? 며느리들끼리 으르렁거리는 집안도 많다던데 우리에겐 다른 세상 이야기였어요. 고아로 자란 저는 마치 동서가 자매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 생각이 송두리째 바뀐 건 시집 온 지 2년 반이 지난 어떤 사건 때문이었죠. 형님, 잘 좀 부탁드릴게요. 바쁘신데 괜히 폐를 끼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야. 오히려 외주일 물어다 줘서 고맙지. 회사에서 너튜브 편집자로 일하던 저는 퇴근 후나 쉬는 날엔 종종 외주일을 하곤 했습니다. 게임 실황이나 먹방, 브이로그 등 다양한 채널에서 일거리를 받곤 했죠. 동서로부터 받은 일거리는 그녀의 친구가 운영하는 일상 채널에 브이로그를 편집하는 일이었어요. 여느 때와 같이 영상을 편집하고 있던 평화로운 오후, 컴퓨터를 보고 있던 저는 실수로 물이 든 잔을 쏟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물기를 닦을 생각조차 못했어요. 영상 속에서 펼쳐지는 대화가 너무도 충격적이었기 때문이죠. 역시 고학년이라서 배운 게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머리에 든 게 없어서 그런가? 형님은 내가 뒤에서 무슨 짓 하는지도 모르고 날 찰석같이 믿더라고. 나 때문에 우리 시어머니가 형님 더 싫어하잖아. 내가 그년이 우리 시어머니 뒷담화하는 거 다 일러 바치거든. 친해지니까 어머니한테 이런 거 저런 거 섭섭한 거 있다면서 하소연하더라고. 야, 너 진짜 너무하다. 너 저번에도 일부러 시댁 모임 시간 잘못 알려주지 않았어? 실수인 척하고 일부러 2시간 늦게 알려줬다며? 그래서 너네 시부모님이 화나셨다고 했잖아. 전화할 때 보면 니네 형님 앞에서는 그렇게 나긋나긋한 척, 착한 척 다 하더니 완전 두 얼굴의 여자야. 너 진짜 무서워. 착한 척보다는 처세술이라고 해줄래? 아, 나라고 부모 없이 자라 배운 것도 없는 고학년 형님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겠니? 꼴 보기 싫지만 적당히 취할 거 취하면서 사는 거지. 야, 정윤이, 너 그 덕분에 네가 싼 가격으로 브이로그 편집하는 거잖아. 야, 완전 초짜 편집자들도 분당 편집 비용이 최소 10,000원씩 받는다더라. 근데 형님 같은 경력 있는 편집자가 분당 3,000원만 받고 편집해준 건 나 덕분이라고. 너 알아? 아, 맞다. 야, 그러고 보니까 지금 영상 촬영되고 있는 거 아니야? 너 브이로그 영상에 식당 온 거 올릴 거라면서. 야, 이런 얘기 해도 되는 거야? 아, 그러네. 나 브이로그 찍는 중이었지? 아, 근데 괜찮아. 식당에서 찍은 거 안 보내면 되는데 뭘. 이따 내가 삭제할게. 하지만 이 영상이 저한테 보내졌다는 건 동서의 친구가 실수로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보내버렸다는 뜻이겠죠.
타이밍도 죽이더라고요. 제가 분노로 넘실거리는 감정에 점점 끓어오르던 순간 휴대폰이 시끄럽게 울렸습니다. 제가 예상했듯 화면에 뜬 수신자의 정체는 바로 동서였어요. 동서, 웬일이야? 형님, 주말에 푹 쉬시고 있나 해서요. 오랜만에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도 궁금해서 연락했어요. 오랜만? 우리 3일 전에도 연락했는데 오랜만은 아니지 않나? 아, 그렇죠. 저희 자주 연락하는 사이죠. 말이 헛나왔나 봐요. 휴대폰을 타고 온 동서의 목소리에는 당황함과 두려움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바로 물어볼 자신은 없는지 쓸데없는 이야기로 빙빙 말을 돌렸어요. 10분을 딴소리하던 그녀는 모기만한 목소리로 겨우 이렇게 묻더군요. 형님, 저번에 부탁드린 거 말인데요. 혹시 작업하고 계시나 해서요. 안 그래도 지금 작업하고 있어. 작업은 잘 되시죠? 뭐 어려운 거 있으신가 해서요. 어려운 거? 어려운 게 있으면 동서가 도와주려고. 동서 편집일 해본 적 없잖아. 근데 어떻게 도와줄 거야? 그게요. 그런 뜻이 아니라 제 말은 동서, 본론만 말해. 나 뒷담화한 영상 봤냐고 그거 묻고 싶어서 지금 이러는 거잖아. 동서는 몇 초간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약간의 정적이 흐른 뒤 동서는 본물 터지듯 빠르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 절대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니라는 둥 변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 귀에는 아무 말이나 짓거리는 걸로 들렸지만요. 저는 헛소리만 늘어놓는 그녀에게 차갑게 일침했습니다. 동서는 친구들한테 나보고 고아녕 그러는데 말이야. 그래도 나는 고아인 게 남의 가정 박살낸 상간녀년 딸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거든? 이건 어떻게 생각해? 여러분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겁니다. 동서가 상간녀 딸이라는 건 말이죠. 제가 동서의 비밀을 알게 된 건 영상을 보기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 저는 동선의 집에 와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저를 집에 부른 건 너튜브 영상 편집건처럼 이용해 먹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동서는 자기가 일하고 있는 피부과에 오라고 살살 꼬시고 있었거든요. 호구 같던 저는 먹이를 덥석 물고 동서가 받으라는 시술을 예약해버렸지요. 미용 시술에 관심은커녕 화장도 잘 안 하던 저였는데 말입니다. 저를 꼬여내는데 성공해 예약까지 성공한 동서가 한박 웃음을 머금었을 때쯤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초인종은 멈추지 않고 연달아 계속 울렸죠. 도대체 누가 정신 나간 것처럼 저렇게 초인종을 누르나 싶더군요. 그 사람의 정체는 동서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본 동서는 굉장히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아니, 얘가 왜 이 시간에 말도 없이 찾아왔지? 누군데 그래? 제 동생이요. 원래 항상 미리 연락을 하고 찾아오는 앤데 이상하네. 동서가 문을 열자 동서의 동생이란 사람이 다급하게 집안을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급하게 달려왔는지 숨도 헐떡이고 있었어요. 언니, 나 급히 말할 게 있어서 찾아왔어. 지금 이야기할 시간 돼? 물어볼 게 있으면 전화로 하지. 갑자기 이렇게 말도 없이 찾아오면 어떡해. 전화로 할 이야기는 아니어서 그래. 이런 중요한 얘기를 전화로 할 수 없으니까. 아니, 지금 손님도 와 있는데 다짜고짜 찾아와서 이야기할 시간이 있냐고 하면. 그제서야 동서의 동생은 저의 존재를 눈치챈 듯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는 걸 깨달은 저는 눈치 빠르게 행동했죠. 괜찮아요. 저도 안 그래도 할 일이 있어서 가보려고 했어요. 동서, 다음에 피부과에서 보자. 나 가볼게. 네, 형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연락할게요. 동서의 집에서 나온 저는 집에 가기 위해 깨깨오 택시를 잡았습니다. 근처에 축제가 열리고 있어서 그랬던 걸까요? 그날따라 깨깨오 택시가 잘 안 잡히더라고요. 10분을 콜택시 어플과 싸운 끝에 간신히 배차를 받았죠. 3분 후 도착이니 조금만 기다리면 되겠다고 혼자 생각할 쯤 갑자기 뒤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좀 낯이 익더라고요. 잠깐만 혜진아, 내 말 좀 들어봐. 꺼져. 넌 언니도 아니야. 엄마 아빠처럼 언니도 역겨운 인간이라고.
뒤를 돌아보니 동서가 자기 동생의 손을 붙잡고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동생분은 팔을 휘두르며 동서를 떼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죠. 그 장면만으로도 놀라운데 그 뒤에 동서의 동생이 눈물을 흘리며 한 말은 저를 경하게 물들게 했어요. 언니는 다 알고 있었으면서 어떻게 태어날 수가 있어. 우리 엄마가 아빠 가정 파탄내고 우리 낳은 거잖아. 얘 밖에서 이런 말을 하면 어떡해. 너 입 안 다물어? 밖에서 말하니까 부끄러워? 부끄러운 줄 아는 사람이 이미 벌어진 일을 뭐 어쩌겠냐고 말해? 언니는 전혀 죄책감 따위 안 느끼는 것 같더라. 형부가 다른 여자 만나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동서는 동생의 입을 다급하게 틀어 막으려고 했지만 동서는 몸을 흔들며 악을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자기 동생을 저지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던 동서는 마침내 저와 눈이 마주쳤죠. 어머, 형님, 안 가신 거예요? 제 입장도 난감했어요. 남의 집안의 내밀한 비밀을 들어버렸으니까요. 동서가 저를 보고 당황한 사이 동서의 동생은 재빨리 도망가 버렸습니다. 동서가 급하게 잡으려고 했지만 이미 늦은 후였고 우리 둘만 남게 되었죠. 그녀는 저에게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어요. 형님, 비밀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시댁에선 좋은 부모님 밑에서 사랑받으며 자란 줄 알아요. 어머님은 유부남 꼬시는 여자가 제일 싫다고 하셨어요. 엄마 일 때문에 미움받거나 시부모님이 색안경 끼고 볼까봐 저 무서워요. 동서, 내가 왜 시부모님한테 그런 걸 말하겠어. 그리고 그게 동서 잘못은 아니잖아. 자식이 무슨 죄가 있어. 절대 말 안 할 테니까 걱정 마. 동서가 저와 어머님 사이를 이간질하고 사실은 뒤에서 고아라고 깔보며 비웃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않았다면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그 일을 입에 올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추악한 진실을 알게 된 저는 분노에 휩싸여 동서를 공격하기 시작했죠. 형님, 제가 아무리 뒷담화 했더라도 저희 엄마 일 가지고 인신공격을 하시면 안 되죠. 형님이 그러셨잖아요. 자식들이 무슨 죄가 있냐고요. 어머, 기가 막혀. 동서가 다른 사람 앞에서 나보고 고한형거리는 거는 인신공격 아니야? 순 내로남불이야. 동서 동생도 참 불쌍해. 엄마가 상간녀인 것만으로도 충격적일 텐데. 지 언니도 앞에서만 착한 척하는 개념 따위 밥 말아먹은 성격 파탄자니까 말이야.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동서 같은 사람은 동생한테 의절당해도 싸. 아, 이미 의절당한 건가? 그 뒤로 동생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 없는 거 보면 뻔하지 뭐. 뭐라고요? 야, 너 말 다 했어? 야, 너 지금 나한테 야라고 그랬어? 그러면 내가 이딴 말 듣고도 너한테 형님 대우해야 돼? 그런 식으로 따지면 나도 아주버님 불쌍해. 아주버님은 네가 다른 사람한테 막말하는 거 알아? 지 남편 앞에서는 내숭장렬이겠지. 못 배운 고아년 아니랄까봐 말하는 꼬라지 좀 봐. 동서랑 저는 그날 미친 듯이 다퉜습니다. 그 뒤로 동서와 저의 관계는 아작나버렸죠. 시모조차도 저희의 이상한 기류를 느끼고 너희 둘 싸웠냐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동서도 웃긴 게 그렇게 저랑 싸우고 으르렁대면서도 제가 시모한테 말하는 건 또 불안한지 되도 않는 협박을 하더군요. 형님, 혹시라도 우리 어머님한테 말하면 가만 안 있을 줄 알아요? 그 일을 말한 걸 후회할 정도로 괴롭혀 줄 테니까. 저는 동서의 협박에 코웃음 칠 뿐이었습니다. 애초에 그녀의 비밀을 말할 생각도 없었어요. 그녀의 협박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제 안의 최소한의 양심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동서가 쓰레기 같은 여자라고 해도 가정 환경을 약점으로 휘둘러 그녀를 괴롭히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럼 저도 동서와 다를 바 없는 인간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동서와 저의 차디찬 냉전이 3달 넘게 지속될 무렵 웬일로 동서로부터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를 받기 전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앙숙 같은 관계의 동서에게로부터 연락이 왔다는 건 별로 좋은 신호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서로 안부 물을 사이는 아니니까요. 또 싸울 수 있다는 생각에 심호흡을 한 뒤 받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형수님, 저 석훈입니다. 잘 지내시죠? 뜻밖의 목소리에 놀란 것도 잠시. 서방님은 휴대폰이 고장나서 잠깐 센터에 맡기는 바람에 동서 폰으로 전화를 걸었다고 하셨어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병원장님 친구분께서 새로 병원을 개업하시는데요. 병원 홍보 영상을 만들어줄 사람이 필요하시다네요. 형수님은 영상 촬영이랑 편집 둘 다 잘하시니까 형수님이 딱 적격일 것 같아서 병원장님께 적극 추천했습니다. 병원장님께 형수님 연락처 드렸으니까 곧 연락 올 거예요. 처음엔 제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일을 받은 서방님께 썩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동서일 때문에 더 그랬어요. 앞에서 언급했으니 잘 아시겠지만 자기 친구니까 좀 싸게 해주면 안 되는 동서의 부탁에 호구마냥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영상 편집을 해줬거든요. 서방님도 친분 있는 사람이니 더 깎아달라고 요구하진 않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어찌됐든 이미 연락처를 줬다고 하니 거기서 원하는 금액을 들어보고 아니다 싶으면 거절해야겠다 싶었죠. 그런데 웬걸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페이가 세더라고요. 이건 무조건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의사 부인이라고 전문직 남편 두면 돈에 크게 목맬 필요 없지 않냐는 소리를 하는데요. 그건 정말 뭘 모르는 소리예요. 요즘에 왜 전문직 남자들도 맞벌이를 선호하겠어요? 의사면 평범한 직장인 다니는 사람보다야 돈을 많이 벌겠지만 그렇다고 부자인 것도 아니거든요. 시모가 아들 둘을 의사로 키워내긴 했지만 자식들이 공부를 잘한 것이지 집안 자체는 평범했었기에 온전히 우리 두 사람의 힘으로 가정을 꾸려가야 했습니다. 앞으로 이세 계획도 대비하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돈을 많이 주는 일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두둑한 수입을 얻었기 때문에 주말에 밤새워 편집한 게 피곤하긴 했지만 만족했어요. 병원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넘긴 지 3주 정도 됐을까요? 시모가 저에게 이사간 동선에 집들이를 오라고 했어요. 병원장님이 집들이에 오신대. 그러니 너도 참석해라. 병원장님 때문에 일거리를 얻은 건데 만나서 감사하다는 인사는 해야 맞지 않겠니? 네가 처신을 잘하면 우리 석훈이 이미지도 더 좋아지는 거야. 형수님,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이번에 병원장한테 진짜 잘 보여서 정말 승진해야 하거든요. 서방님이 일하는 병원은 상류층들이 이용하는 프라이빗 병원으로 그는 이 병원에서 승진을 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중이었습니다. 어쩌다 병원 이야기만 나오면 항상 침을 튀기며 열변을 토하곤 했죠. 여기는 말이죠. 일반인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국회의원이나 기업 회장들도 오는 곳이거든요. 잘만 보여서 줄만 잘 잡으면 앞으로 인생 피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 병원 내과 과장이었던 놈이 여기 VIP 고객의 신임을 얻어서 투자받고 4층짜리 병원을 개원했는데 말이죠. 사람이 아주 바글바글하더라고요. 배 아파 죽겠어요. 학벌 보면 나보다 못한 학교 나온 놈인데. 과장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와중에 최근 병원장님의 총애를 받아 집들이까지 초대하는 관계로 발전했으니 어찌 들뜨지 않겠어요. 예전에는 거들떠도 안 보더니 드디어 진가를 알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나한테 그렇게 살갑단 말이지. 이번에야말로 과장직 꿰차고마다. 분명 집들이를 가면 동서랑 마주칠 게 뻔했지만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시모 말대로 병원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하는 게 도리인 것 같기도 하고 서방님 덕분에 쏠쏠한 수입을 얻은 만큼 부탁을 쳐내기도 뭐했죠. 그런데 집들이 날짜와 시간이 잡혔다고 시모에게 연락 온 날 벼락 같은 말이 떨어졌어요. 너는 의사 사모님이란 애가 말이야. 옷을 너무 후리하게 입고 다녀. 옷장에도 후드티나 청바지밖에 없지? 병원장님이 널 보고 뭐라 하시겠니? 내가 석훈이 승진 때문에 큰맘 먹고 옷 사 입으라고 카드 주는 거야. 카드는 작은 아가한테 있으니까 둘이 같이 쇼핑해서 그럴듯한 옷 좀 골라라.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제 돈으로 살게요. 굳이 동서가 제 옷 봐줄 필요 없어요. 내가 널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그때 너 기억 안 나니? 작은 아가처럼 예쁘게 좀 화장하고 다니라고 하니까 무슨 쥐 잡아먹은 것처럼 화장해 와서 온 가족이 기겁했잖니. 너는 너무 센스가 없어서 불안해.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한다고 잘 꾸미는 작은 애가 가서 골라주는 게 안심이 될 것 같구나. 대신에 내가 너 보고 사람 말 안 하잖아. 제가 아무 대꾸도 안 하자 시모는 설마 아직도 둘이 화해 안 했냐고 묻더군요. 아니 대체 뭐 때문에 싸워서 아직까지 둘 다 꽁에 있는 거야? 예전에 그렇게 사이가 좋더니
얘기 좀 들어보자. 아니에요, 어머님. 동서랑 저랑 꽁에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미 화해했어요. 동서랑 같이 가서 고를 테니까 걱정 마세요. 미운 동서라도 그녀의 비밀을 말할 순 없었기에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시모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시모를 설득하긴 어려울 것 같고 동서에게 말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동서랑 한마디 나누는 것조차 싫었지만 어쩌겠습니까? 본론만 말할게. 어머님이 나랑 같이 쇼핑하라고 하셨다며? 나 그냥 혼자 가서 옷 사올 테니까 어머님 카드 줘. 무슨 소리예요? 형님은 어른 말씀 거역하고 마음대로 행동하시겠다는 거예요? 서로 편하게 얼굴 볼 사이는 아니잖아. 어머님한테야 둘이 갔다고 말씀드리고 실제로는 나 혼자 갔다 오면 되는 거지. 참나, 나라고 형님 얼굴 보고 싶어서 그러는 줄 아나? 어머님이 하도 부탁하시니까 수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쇼핑하고 오겠다니까. 서로 편하잖아.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남편 승진 나한테도 중요한 사안이에요. 어머님뿐만 아니라 나도 형님이 패션 테러리스트처럼 입고 올까봐 무섭거든요. 더럽게 옷 센스도 없잖아요.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픽업 갈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결국 동서의 고집으로 우리 두 사람은 달갑지 않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전날 야근을 하고 오늘도 일찍 일어나서 외주 일을 하느라 지친 상태였던 저는 동서의 뚱한 얼굴을 보자 더 지친 마음이 들었습니다. 침묵 속으로 가득 찬 차 안. 저는 묵묵히 창밖 풍경만 보고 있었는데요. 한참을 그러고 있던 저는 뭔가 느꼈습니다. 동서, 지금 백화점 가는 길 맞아? 아닌 것 같은데? 백화점 안 가요. 이미 제가 옷 사왔으니 집으로 갈 거예요. 아니, 누구 마음대로 옷을 사? 나 입어보지도 못했는데. 형님이랑 저랑 체형이나 치수 비슷하잖아요. 내가 입을 수 있는 건 형님도 입을 수 있어요. 동서는 제멋대로 지집에 날 데리고 가더니 쇼핑백에서 사왔다는 옷을 보여줬습니다. 동서는 옷과 함께 내게 액세서리도 건넸죠. 이건 산 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던 팔찌랑 목걸이인데 집들이 할 때 꼭 이거 차고 오세요. 형님은 그 흔한 액세서리도 안 하고 다니시잖아요. 병원장님 만날 때는 신경 좀 쓰세요. 정말 아끼는 거라 주기 싫은데 일이 일인지라 큰맘 먹고 드리는 거예요. 큰 맘은 무슨, 딱 봐도 지가 안 쓰니까 나한테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목걸이와 팔찌를 관리는 잘해 번쩍였지만 자세히 보면 기스 등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팔찌가 그랬어요. 한데 동서가 준 옷과 액세서리를 보던 중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동서, 이거 새 옷 맞아? 그럼 새 옷이지 헌 옷 줬겠어요? 근데 왜 택이 없어? 그리고 나 예전에 동서가 이 원피스 입은 거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형님, 설마 저 의심하시는 거예요? 제가 입던 옷을 형님한테 새 옷이라고 속이고 줬다. 뭐 그런 식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왜 사람 누명을 씌워요? 누명 씌운 적 없고 물어만 본 거야.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새 옷 맞냐고 물어보는 게 결국 의심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누명 씌우는 거 맞잖아요. 택은 제가 제거한 거고 완전 새 원피스라 전 입어본 적도 없는데 눈이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입기 싫으면 관둬요. 백화점 가서 다시 환불할 테니까. 흥분한 목소리로 쏘아대는 동서 때문에 골이 지끈지끈 아팠어요. 여기서 저도 동서를 물고 늘어지며 싸울 수도 있겠지만 일하느라 피곤함이 누적된 상태라 그런지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내 쪽에서 백기를 들었습니다. 아유, 뭘 또 환불한다고 난리야. 됐어, 그냥 줘. 저는 동서의 손에서 옷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용건 끝났으니 가보겠다고 말했죠. 동서는 현관문에서 저를 노려보면서 기껏 사람이 좋은 옷 골라왔더니 고맙다는 인사도 안 하고 간다고 투덜댔어요. 동서, 너 착각하는 것 같은데 내가 네 말 믿어서 넘어가는 줄 알아? 싸우기 싫고 피곤하니까 새 옷이고 나발이고 안 따지는 거야. 전 그렇게 싸우고 싶으면 너한테 영수증 내놓으라고 해봐? 한번 제대로 개싸움 해볼까? 동서는 제가 앙칼진 목소리로 영수증 운운하자 찔린 듯 순간 아무 말 못했습니다. 그러다 지 성질 못 이겨 현관문을 쾅 하고 닫더군요. 싹퉁바가지 없는 것. 어찌됐든 저는 동서가 준 옷과 팔찌를 착용하고 서방님네 집들이 날 참석했습니다.
중후한 느낌의 남자 병원장을 상상했던 저는 예상 밖으로 인자해 보이고 인상이 좋은 여자 병원장이라 놀랐어요. 그동안 서방님께 병원장에 대해 들은 적은 몇 번 있었지만 성별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한 적은 없다는 걸 깨달았죠. 자리에는 저와 남편, 시모가 도착해 있었고 곧 동서 어머니도 온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장 하나 구워 삶으려고 온 가족이 다 덤벼든다 싶더군요. 웃음꽃을 피우며 이야기하고 있던 와중 저는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인사할 때만 해도 저에게 생글생글 웃으며 말했던 병원장이 갑자기 굳은 얼굴로 제 쪽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병원장을 왜 그러시냐는 눈빛으로 쳐다보자 그녀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러다가 시모와 서방님이 늘어놓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자꾸 제 쪽을 힐끔힐끔거리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저 사람 왜 저러지 싶으면서도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했어요. 즐겁게 이야기를 하다가도 잠시 마가 뜨면서 정적이 오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 병원장이 불쑥 이런 뜬금없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형수님 되시는 분이라고 하셨죠? 실례가 안 된다면 어머님 조남을 물어봐도 될까요? 네? 저희 어머님 조남을요? 마가 떠서 조용해졌을 때보다 더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이 공간에서 제가 고아인 걸 모르는 사람은 병원장 뿐이었죠. 조심스럽게 입을 여는 순간 갑자기 동서가 선수를 치더군요. 저희 형님은 고아라서 부모님이 안 계셔요. 보육원에서 자랐거든요. 이름은커녕 얼굴도 모를걸요? 자기 핏줄을 모르고 자란 거죠. 왠지 기분 나빴습니다. 고아인 걸 밝히는 게 떳떳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동서의 답변에 아기가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였어요. 미소를 건 동서의 표정에서는 비웃음이 엿보였죠.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도 저와 똑같은 감정을 느꼈는지 동서한테 한마디 하려는 것 같길래 제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으며 저지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동서를 노려보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었죠. 아주버님,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제가 못할 말한 건 아니잖아요. 부모가 없는 걸 있다고 속이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재수 씨, 적당히 좀 합시다. 네? 뭘 적당히 해요? 제가 뭐 했어요? 사람 이상하게 몰아가시네. 아유, 부부는 일심동체라더니 형님이나 아주버님이나 참 예민하신 것 같아요. 뭐라고요? 지금 나랑 와이프 보고 예민이라고 했어요? 에헤, 좋은 날 왜 이러실까? 자자, 이 이야기는 그만하고요. 내가 집들이 참석해 주신 분들 위해 준비한 게 있는데. 서방님이 날카로워지는 분위기를 수습하려는 순간 불쑥 병원장님이 또 생뚱맞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따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이 팔찌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선물 받으신 건가요? 저 선물 받은 건 아니에요. 사실 이 팔찌는 동서가 저에게 준 거예요. 원래는 제 것이 아니었어요. 병원장의 시선이 이번엔 동서에게 집중됐습니다. 동서에게 병원장은 신문하듯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이 팔찌를 어디서 구하신 건가요? 누가 이 팔찌를 당신한테 줬죠? 언제 이 팔찌를 받았어요? 어, 이 팔찌는 저희 엄마한테 받은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다가 형님한테 드린 거였고요. 팔찌를 언제 받았는지는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꽤 오래됐어요. 그럼 그쪽에게 다시 물어봐야겠군요.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혹시 정인숙 아니죠? 맞아요, 정인숙. 어머, 어떻게 저희 엄마를 아세요? 당신이 정인숙 그 여자 딸이란 말이죠? 병원장님의 한마디가 분위기가 얼음장처럼 얼어붙었습니다. 짧은 한마디에서 농축된 분노가 느껴졌어요. 잠깐 전에 남편과 동서가 말다툼해서 분위기가 안 좋아졌던 건 애교 수준이었죠.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그때 초인종이 딱 울리더라고요. 손님의 정체는 바로 동서의 어머니였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좀 늦었죠. 일 좀 보고 오느라. 오랜만이네, 정인숙. 잘 살았니? 신수가 훤한 걸 보니 살판 났나 보네. 병원장의 얼굴을 본 순간 동서 어머니의 눈은 그야말로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네? 어머는 누구신지 저는 처음 뵈는 분인데.
짐이나 바르고 거짓말을 해. 난 이 딸한테 준 팔찌 이미 봤어. 기억나지? 우리 우정 팔찌 나눴던 거. 병원장은 자기 가방을 뒤지더니 동서 어머니의 얼굴에 팔찌를 던졌습니다. 우리 우정 편치 말자고, 절대 배신하지 말자고 같이 나눠 가진 팔찌였잖아. 그래놓고 내 남편을 뺏어가 뒤통수를 쳤지? 병원장은 그 말이 끝나자마자 동서 어머니의 머리 끄댕이를 잡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기겁한 가족들은 병원장을 떼어놓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병원장은 다시 동서 어머니에게 달려들었죠. 동서 어머니가 도망가려다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병원장이 동서 어머니를 붙잡으려다가 치마를 잡아버리는 바람에 쏙 벗겨지더군요. 속치마도 안 입으신 건지 망사내의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한 저도 웃기긴 한데 저 나이에도 저런 옷을 입는구나 싶었어요. 시모는 민망한지 두 눈을 가렸죠. 에구머니나,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어? 동서는 병원장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만하세요. 이미 지나간 일 가지고 이래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지나간 일? 지금 지나간 일이라고 했어? 뭐 하는 거야? 안 나? 병원장은 미친 사람처럼 헷가닥한 눈으로 동서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곧이어 속옷바람인 시모의 머리채도 잡았죠. 양손에 모녀의 머리채를 잡고 병원장은 미친 듯이 팔을 흔들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허수아비 마냥 두 모녀는 허우적거렸습니다. 이렇듯 서방님네 집은 순식간에 개판이 되어버렸어요. 30분 만에 남편과 서방님이 병원장을 간신히 떼어놓았습니다. 원래 힘이 그렇게 세신 건지 아니면 상간녀 때문에 열이 받아 초인적인 힘이 솟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집안 장정 두 명도 말리기 힘겨워할 정도였어요. 싸움이 끝났을 때 동서와 동서 어머니의 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미친년처럼 산발해 립스틱은 얼굴에 다 번지고 눈에는 씩씩대는 도끼가 올라와 있었죠. 동서 어머니도 망신을 당했지만 동서도 병원장 때문에 옷이 찢겨서 어깨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잘 꾸미던 동서가 이런 꼴이 되니 길거리 정신병원에서 뛰쳐나온 여자 마냥 보였죠. 아니 사부인, 설명 좀 해보세요. 병원장님 남편을 뺏었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돈, 제가 다 설명할게요. 저 여자 말 듣지 말고 제 말 들으세요. 그러자 병원장이 동서 어머니의 얼굴을 밀어대더니 둘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또 말을 쏟아냈습니다. 사모님, 저 사람 말 듣지 마세요. 가정을 파탄낸 사람 말을 믿으실 거예요? 아니면 피해자 말을 믿으실 거예요? 아이고, 그만 좀 투닥거리세요. 일단 병원장님 말부터 들어봅시다. 사부인은 그동안 조용히 좀 계시고요. 병원장은 과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병원장은 어릴 적부터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고 실제로도 공부를 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의대를 포기하고 가정학과에 진학했어요. 이유는 짝사랑하던 동네 오빠가 여자가 너무 똑똑하면 남자 기죽인다며 가정적인 여자가 좋다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대학 시절 병원장은 그 오빠가 군대에서 복학한 후 마음을 고백했대요. 당시 여자가 남자에게 고백하는 건 흔치 않은 일이었지만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고백은 성공했고 두 사람은 연인으로 발전해 대학 졸업 후 바로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병원장은 결혼 당시를 떠올리며 말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정말 많이 반대하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부모님 말씀을 들었어야 했죠. 우리 집은 부유했지만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는 집안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남편을 탐탁지 않아 한 건 그의 인성 때문이었고, 하지만 저는 사랑에 눈이 멀어 그 말을 무시했죠. 결혼 생활은 신혼 초기부터 삐걱거렸다고 해요. 남편은 이를 핑계로 밤늦게 들어오고 여자 향수 냄새를 풍기며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죠. 병원장 남편은 오히려 큰 소리를 쳤다더군요. 남자가 큰일 하다 보면 여자도 끼고 놀 수 있는 건데 옆에 내가 별거다 간섭하네. 상처받은 병원장은 남편을 몰래 미행했대요. 남편이 자주 가는 술집을 알아내 그와 만나는 여자가 누군지 확인하려 했죠. 그런데 그 여자는 술집 여자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친구 동서의 어머니였어요. 병원장은 충격을 받았지만 그 두 사람은 뻔뻔하게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해요. 솔직히 말할게. 난 널 사랑하지 않아. 부잣집 여자라 팔자 펴려고 결혼했는데 네 부모님이 나를 안 좋아해서 지원도 못 받았잖아. 네가 부자가 아니었으면 난 진작에 인숙이랑 결혼했을 거라고. 아우 현자야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사랑은 막을 수가 없는 거잖아. 너와 현욱 씨가 아니라 나와 현욱 씨가 인연이었던 거지. 사랑과 우정을 동시에 잃은 병원장은 1년간 폐인처럼 살았다더군요. 하지만 가족들의 지극한 사랑과 돌봄 덕분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진짜 꿈이었던 의대에 들어가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죠. 결국 그녀는 의사가 되었고 나중에는 병원장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어요. 이후로는 재혼을 하지 않고 자신의 일에 몰두하며 살아오셨다고 해요. 병원장이 서방님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서방님을 특별히 일을 잘해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서방님의 불량한 행실에 대한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죠. 원장님, 정석훈 선생 말인데요. 간호사들에게 갑질을 하거나 새로 들어온 간호사들에게 치근덕거린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외부에 이런 일이 알려지면 병원에 큰 타격이 갈 수 있으니까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병원장님 측근들은 서방님이 실력도 부족한데 어떻게 병원에 들어왔는지 신기해 했다고 해요. 정작 서방님을 뽑았던 인사팀 직원은 이미 그 병원을 그만둔 후였고요. 그래서 병원장은 서방님을 주시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병원장은 우연히 서방님의 깨톡 프로필 사진을 눌러봤다고 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 하나, 나이 든 여자 둘, 그리고 서방님이 함께 있었대요. 그런데 나이 든 여자 중 한 명의 얼굴이 익숙하더랍니다. 좋지 않은 예감을 느낀 병원장님은 서방님 깨톡 스토리 게시물을 훑어보다가 한 영상을 보고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영상 속에서 서방님이 정인숙 여사의 생일을 축하한다 라고 말하며 케이크를 바치고 있었죠. 정인숙은 바로 그녀의 인생을 파괴한 상간녀의 이름이었어요. 그 영상을 본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분노의 감정을 훌훌 털어내고 살아낸 게 아니라 현실에 체념하며 속으로 삭히고 참아내고 있었다는 걸. 몇십 년 해묵은 감정이 거꾸로 역류하는 듯한 기분이 들더군요. 지금이라도 정인숙의 인생에 큰 스크래치를 남기고 싶었어요. 내가 어떻게든 상처를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장이 여기서 크게 착각한 게 있었어요. 바로 서방님을 자기 예친구의 아들로 착각한 것이었어요. 이유는 바로 영상 때문이었습니다. 정인숙 여사님, 사랑하는 우리 엄마 생일 축하드립니다. 올해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다 잘 되세요. 예전에 제가 아직 동서와 친했을 무렵 동서는 서방님이 넉살이 좋아 동서 어머니에게 가끔씩 엄마 거린다는 말을 했습니다. 장난삼아 친근한 표현으로 한 말이었겠지만 처음 본 병원장 입장에서는 서방님이 자식이라고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언행이었죠. 병원장은 서방님을 살살 꼬드겨 농락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 집들이에 온 것도 서방님의 부모님도 참석하는 집들이 자리라는 말을 듣고 온 것이었대요. 병원장은 서방님의 엄마가 자길 모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셨어요. 서방님이 일하는 병원은 상류층을 위한 프라이빗한 병원이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홍보되는 걸 원치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흔한 홈페이지에도 간단한 소개문밖에 없고 대표인 병원장의 사진조차 없었다고 해요. 서방님이 자신의 부모에게 병원장 이야기는 했겠지만 보통 건너 듣는 수준이지 아들 직장 상사의 이름까지 아는 부모는 드물었어요. 무엇보다 병원장이 대학에 다시 입학해 의사가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두 사람은 그 일 이후로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 소식이 끊겼으니까요. 병원장은 집들이를 가서 자신의 옛 친구이자 원수를 놀래킨 다음 절망을 선물할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가족들 앞에서 상간녀라는 치명적인 그녀의 치부를 밝히고 그녀의 아들도 천국에서 나락으로 보낼 작정이었대요. 네 아들이 병원장의 줄을 타서 승진할 줄 알았겠지만 실제론 곧 해고가 될 거라는 말을 덧붙일 생각이었죠. 그녀는 가방 속에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팔찌도 챙겼다고 합니다. 평생을 함께 하자며 나눈 우정 팔찌. 그녀가 증오하는 대상과 나눈 팔찌를 버리지 못한 건
귀금속 공예 디자인을 전공했던 첫째 언니가 만들어준 팔찌라는 게 컸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첫째 언니는 사고로 세상을 떴고 팔찌는 그녀의 유작이 되고 말았죠. 언니가 만들어준 소중한 팔찌를 버릴 수도 없지만 보고 있으면 분노만 치밀어 올라 상자 속에 넣어두고만 있었어요. 하지만 이게 다시 쓰일 날이 올 줄이야. 저는 이 팔찌 들이밀면서 그녀가 한 짓 다시 상기시켜줄 참이었다고요. 서리빨 품은 복수를 꿈꾸고 있던 병원장이니 막상 집들이에 도착했을 때 얼마나 당황했겠나요. 막상 서방님의 엄마는 전혀 다른 분이었고 옛 친구이자 상간녀는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제 손목에 있는 팔찌를 발견했고 출처를 물어물어 동서의 어머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시모와 서방님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동서가 상간녀 딸이라는 것도 쇼킹하지만 서방님이 나갈이 될 거라는 공포였기 때문이죠. 아니 병원장님, 저는 저 집안 아들이 아니잖아요. 병원장님 맘대로 오해하셔놓고 왜 저를 내쫓으신다는 겁니까? 그래요. 대체 왜 저 막장 집안 때문에 우리 아들이 피해를 봐야 합니까? 억울합니다. 아니죠. 해고는 저희 아들이 상간녀 자식인 줄 알고 화나셨을 때 찔러보셨던 생각이셨던 거지. 지금은 아니죠. 아니요. 해고 건은 그대로 진행될 겁니다. 굳이 이 자리에서 정석훈 선생을 해고할 거라고 선언한 건 사적인 감정 때문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해고 그 자체는 단순히 제 감정만으로 내린 것이 아닙니다. 이미 병원 관계자들도 동의한 상황이에요. 죄송합니다, 정 선생. 더 이상 우리 병원과 함께하기 어려울 것 같군요. 시모는 뒷목을 잡더니 휘청거렸습니다. 서방님과 남편은 시모를 부축했죠. 병원장은 시모가 쓰러질 듯 말든 관심도 없다는 듯 이만 가보겠다고 말했어요. 집을 나서려는 병원장님을 본 서방님은 다급하게 다시 병원장에게 달려가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무릎을 꿇었어요. 아이고 원장님, 부탁입니다. 저 여기서 쫓겨나기 싫어요. 제가 여기에 들어오려고 얼마나 애를 쓴 줄 아십니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제가 저 여자 남편이라 그런 거면 인연을 끊고 손절하겠습니다. 저도 어미 입장에서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들은 죄가 없어요. 시모까지 합세하고 병원장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늘어졌지만 병원장은 귀찮다는 듯 둘을 떼어버리고 사라졌어요. 그 뒤로는 어떻게 됐냐고요? 우리 부부는 아주 피곤했어요. 병원장과 동선의 1차전에 이어 시댁 식구들과 동선의 2차전이 시작됐거든요. 이런 더러운 계집, 어쩜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속이니? 니네 엄마가 그딴 짓 한 거 친척부터 알고 있었지 너. 아까 보니까 뻔뻔하게 지나간 일을 어쩌겠냐고 당당하게 말하는 꼬라지만 보니까 알겠더구나. 네가 우리 아들 인생을 말아먹었어. 어머님, 남편이 잘린 건 남편 탓이죠. 병원장님 말 못 들으셨어요? 해고 자체는 개인 감정 때문에 한 게 아니라 병원 관계자들도 동의한 거라고요. 당신 대체 밖에서 뭐 하고 다니길래 병원에 잘린 거야?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좀 물어보자. 아까 병원장한테 나랑 인연 끊고 손절하겠다고 했지? 아무리 승진에 미쳐도 그렇지 조강지철을 앞에 두고 할 말이야 그게? 조강지처 좋아하시네. 상간녀 딸이 무슨 조강지처야. 네 핏줄이 그렇게 더러운 줄 알았다면 난 너랑 결혼 안 했어 알아? 나 진짜 소름 끼친 게 뭔지 아냐? 대체 왜 그 팔찌를 가지고 있냐고. 그거 우정 팔찌라며. 나 같으면 죄책감이 들어서라도 버렸겠다. 그걸 너한테 준 니네 엄마도 제정신 아니야. 이야기를 듣고 있던 동서 어머니도 가만히 있지 않고 합세했습니다. 아니, 멀쩡한 팔찌를 왜 버려? 그거 순금이라 팔아도 비싼 건데. 물건 함부로 버리면 벌 받아. 연서 너도 그래. 너는 엄마가 준 팔찌를 다른 사람한테 주면 어떡하니? 그거 유행 지나서 하고 다니는 것도 촌스럽단 말이야. 그래서 형님한테 준 거야. 내 옷 형님한테 버리면서 팔찌도 버린 거라고. 역시 지훈 나한테 버린 건 맞았네. 그래놓고 어머님 카드로 산 것처럼 굴었구나 너. 흥분한 상태로 쏘아붙이다가 말실수를 한 동서의 꼬리를 제가 물고 늘어지자 그녀는 아차하고 후회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너 큰애랑 같이 쇼핑해서 옷 산 거 아니었어? 작은애, 너 무슨 양 팔아도 되니? 이거 완전 까도 계속 나오잖아.
알고 보니 동서는 시모카드로 지가 갖고 싶은 옷을 사고 저한테는 지가 입던 옷을 준 거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큰 불화를 겪은 시댁과 동선에는 결국 이혼 소송까지 가게 됐고 지금도 재산을 서로 더 많이 가져가려고 개싸움을 하다 보니 소송 기간이 늘어지고 있었어요. 시모는 동서가 나가리 되자 예전보다 저를 대하는 태도가 훨씬 상냥해졌어요. 이제 자기 편이라고는 저희 부부밖에 없다는 생각에 그러는 것 같았습니다. 시부는 항상 밤에 볼 일 다 보고 집에 들어오고 서방님과도 사이가 안 좋았으니 적적함을 느끼셨겠죠. 서방님은 병원에서 잘린 후 시댁과 향후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다 크게 싸워 연락도 안 하고 지내거든요. 서방님은 이왕 이렇게 병원을 나온 김에 자기 병원을 갖겠다며 대출을 받겠다고 했는데 욕심 많은 성정답게 목 좋은 곳에 무리를 해서라도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대출금으로는 부족하다며 시댁에 돈을 요구했고 없으면 대출이라도 받아서 자기 주면 안 되냐고 요구한 모양입니다. 시부모님이 딱 잘라서 안 된다고 하자 서방님은 자식 일인데 그것도 못 해주냐고 시비를 걸면서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저희 시댁 식구들은 그렇게 자꾸 쌈박질을 하나 몰라요. 내가 속이 없었어. 아휴, 그년이 나한테 와서 네가 내 뒷말을 하고 다녔다는 식으로 이간질을 살살 하더라고. 여우 같은 것에 홀려서 앞뒤 구분 못했다. 미안하다 큰아가. 어머니, 그때는 그렇게 저랑 동서랑 비교하시더니 이제 저밖에 안 남았으니 뒤집듯이 태도를 바꾸시네요. 전 솔직히 어머님 못 믿겠어요. 이미 동서에게 뒤통수를 세게 한 방 맞은 저는 시모의 태도가 살가워졌다고 해서 그게 그리 달갑지 않았어요. 시모나 동서 같은 부류의 인간들은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품고 있을지 알 수 없는 음침한 것들이었으니까요. 아니 큰애야 왜 말을 그렇게 하니? 아무리 나한테 섭섭한 게 많아도 그렇지. 와이프가 뭐 틀린 말 했어? 100번 맞는 말 했구만. 피곤하니까 그냥 갈래. 엄마랑 또 이거 가지고 말싸움하기 싫어요. 아 왜 더 이따 가지? 됐어요. 더 이상 여기 있기도 싫어요. 그리고 엄마, 우리 부를 때는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길 막힐 때 엄마 집까지 1시간 넘게 걸리는 거 알면서 그냥 심심해서 부른다고? 아, 그게 말이 돼요? 아니 부모 자식인데 보고 싶을 때 불러내도 되지. 그거 못해? 네, 안 돼요. 난 엄마가 정신 좀 차리고 제대로 차리고 우리 와이프한테 했던 짓거리나 진심으로 반성하면 그때 다시 한번 우리 관계를 생각해 볼 거예요. 지금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락도 자중해 주시고요. 그 뒤 저와 남편은 우리 둘이 잘 먹고 잘 살자는 마인드로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회사를 나와 아예 독립을 해서 프리랜서로 전향했어요. 그동안 외주 받으면서 단골 고객을 모았다 보니 일거리가 충분한 편이라 만족하고 있어요. 오늘 들려드린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그 사건을 겪으면서 어떻게든 내가 죄를 지은 것은 어떻게든 돌아온다는 것을 느끼고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도덕심과 양심을 지키고 살아야겠다는 다짐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에서 각자 교훈을 얻으셨기를 바라면서 이야기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